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변희재 단골님을 포함해서 노영희 단골님, 박지원 단골님 찾아주셨는데 새로 오신 우리 또 손님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재, 드세요. 드셔도 돼요. 그래요? 드시면 돼요. 우리 김재섭 손님도 오셨는데 메뉴판을 우리가 또 센스 있게 김재섭국으로 달아줬는데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섭국이야? 김재섭국. 가격은 7,000냥. 가격 좀 높게 왜 7,000원이에요? 그건 뭐 사실 여기 대중 없어요. 여기 뭐 가격으로 어떻게 따지면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많은데 사실 변희제육볶음이 제일 비싸가지고. 진짜? 18,000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 비싸네. 제가 우리 박준영 선배님보다는 조금 비싸네요. 저는 싸우는데. 진영 잠깐만요. 자, 아무튼 오신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맛있는 거 있다길래 왔습니다. 오늘 처음 온 거예요? 네, 처음 왔어요. 나 왜 맨날 본 거 같지? 저도 노영희 변호사님 맨날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분이 뭐 초면이 아니시라가지고 오늘은 뭐 그냥 저희 프로그램 이름대로 거의 왁자질걸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뭐 썩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였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요즘 뭐 정치권이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왁자질걸이죠 거의. 정치가 있나요 요즘? 정치가 없습니까? 정치 없지 뭐 이 정도면. 전쟁입니까 그러면? 전쟁이에요? 전쟁은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직접 전쟁으로 프레임을 하셨으니까 근데, 전쟁이겠죠 뭐. 근데 오늘 녹화 시점으로 따져보면은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니까 그건 사실 좀 시끄러울만한 일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 일단 우리 박 교수님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어제 압수수색을 당할 뻔했는데 어제 다 먹고 제가 현장에 계셨나요? 근데 어제? 현장에 안 계셨다고 안 계셨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중앙지검 4차장의 티타임한 내용을 들었어요. 물론 뭐 들어보신 분들 많겠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들어봤더니 압수수색하는 거 가지고 난리치면 안 된다. 민주당 오바다. 이게 요점이고요. 네. 또 하나는 김용 씨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 뿐이다.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요. 그런데 김용 개인 사무실이 민주당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글로 들어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우리 사실을 밝히자면 김용 선배하고 같이 부원장 임명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은 부원장인데 방도 없고 책상도 없고 볼펜은 컴퓨터고 볼펜 한 잔 없습니다. 공용 사무실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상근하는 사람들이 일부 쓰는 거고 김용 부원장도 비상근이에요. 그러면 책상이 없어요? 책상 없어요. 그럼 민주연구원 책상 없어. 압수수색 할 게 없어. 그러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직은 정확히 무슨 직이에요? 그냥 이름만 회의 있는 있을 거예요? 때 한 번씩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검찰은 다 알 텐데 오바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그림 내기용이지. 이벤트지 이벤트. 일부러. 예, 게다가 오늘 대검찰청 국감이 있는 날인데 하필이면 어제. 야 그러니까. 근데 왜 민주당 그 그림을 굳이 만들어 줄까요? 그냥 어서 없이 하고 뭐 없어요 하고. 아니 근데 해소되면 되잖아요. 혹시나 다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턴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 법대 나왔죠. 네. 법대 나오신 분들이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원래 모릅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게 뭐야? 우리 당에도 법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당이 헌법기관이에요, 사실은. 헌법기관에 준하는 거예요. 헌법에 이제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딱 나오는 게 정당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기관이에요. 국가기관 못지않은 곳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다. 개인의 영장을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위반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정당.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말은 아니 영장을 누가 내줬는데 영장을 판사가 내줬는데 왜 판사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우리한테 뭐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내줬겠죠. 제가 청구한다고 다 내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때 느끼는 게 검사, 판사, 노영희 변호사도 변호사는 계시지만 법조인들이 진짜 헌법 공부 좀 해야 돼요. 법조인들이 헌법 잘 몰라. 맞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헌법의 내용이 대부분이 정치 철학이거든. 대한민국 민주공화이다. 이제 흔히 하는 정체, 정치의 이게 본령은 누구 것인가. 뭐 영어로 이제 그리스어죠. 폴리테이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 주권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민권 이야기가 나오고 대부분이 정치 철학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없이 그냥 민법, 형법하고 똑같이 증거 있느냐, 뭐 물증이 뭐냐 이런 식으로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헌법은 그게 아니고 헌법적 가치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도 맛있는 걸 먹으러 또 왔던 우리 김재섭 D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변호사님 계신. 그래 변호사님도 지금 충분히 말씀 주셨고. 김재섭 D께서는 정당한 법 집행이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정치로 보면. 검찰이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부담스럽죠.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부당의 문제 아니에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마침 그걸 봤는데 2018년에 민주당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그 마침 오늘 딱 걸렸더라고요. 제 그 보는 내용 중에. 레이더에 걸렸어요? 레이더에 걸렸는데 그 TV조선 압수수색 관련돼서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론사는 물론이고 정당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누구예요? 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찾아서 2018년? 알려드릴게요. 그 변호사 출신이죠. 기억 안 납니다. 아무튼 민주당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제 민주당의 압수수색을 당할 때는 부당한 것이고 다른 언론사나 다른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뭐 그분이 유독 특이한 분일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작년에 김웅 의원의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공수처가 그 당시 별건 수사한다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엄청 많이 비판했었어요. 왜 정경심이 왜 거기서 검색을 왜 되냐? 키워드 정경심 왜 있냐? 조국이 왜 있냐? 얘기 많았었거든요. 뭐 그런 거 따지면 근데 지금 그거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수사를 못 하는 것도 안 된다. 아니 그거랑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정치 자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민주당이 뭘 잘못했냐, 뭐 민주연구원이 뭘 부정했냐 이런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TV조선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그 방송국 관련해 가지고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보도와 관련해서.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번 문제를 연결해 가지고 그때는 괜찮다고 해놓고 왜 인지해서 안 된다고 하냐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저는 타당한 말이 그렇게 아닌 보진 것 않고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용 부원장의 집에 대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끝냈다고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캠프로 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캠프 때 돈을 수수했다 말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혐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캠프는 이미 해산하고 없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그 직무와 연결된 어딘가에 비치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어서 사실은 검찰이 그렇게 갔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의심만 가지고 당사 민주당 특히 제1야당의 지금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당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그 말하는 것의 논리를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의 의심과 그 정도만을 가지고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게다가 국감인데 게다가 내일이 대검찰청 관련된 국감하는 예정인데 이거는 정말 보여주기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당한 게 아니라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당이 맞는 그 거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스픽스에 출연했다고 해서 스픽스 직원이 아니잖아요. 뭐 거의 준 직원이긴 하지만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문제가 있다. 제가 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스픽스 압수수색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박영식 앵커처럼 여기에 전속으로 계약된 직원이면은 이거 스픽스를 흔히 하는 말로 압수수색 해도 돼. 그런데 나는 스픽스 직원이 아니야. 근데 스픽스에 한 번씩 와서 조언하는 자문위원 비슷한 거야. 교수님은 스픽스를 자주 가나요? 민주연구원을 자주 가나요? 민주연구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스픽스를 자주 그럼 스픽 직원이에요. 여기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연구원을 가질 않아요. 임명장 한 번 받으러 간 게 다야. 어쩌다가 한 번씩 들러서 차 한잔 마시는 게 다인데 그걸 그러니까. 빌미로 해서 정당을 압수수색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너무 거지. 황당무계한 이 비약인 거죠. 그렇죠. 변 대표님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 그건 뭐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원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거 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의혹 있어 뭐 증거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잘 내주죠. 법원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뭘 이런 정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뭐 의혹 있다 뭐 증거 가지고 있다 하면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 많네. 그거를 들고 가서 왜 사실은 이제 언론사나 이 정당의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뭐뭐뭐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대충 두리뭉실하게 적어놓고 일단 다 가져가 보이는 거는 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증거를 제출했을 때 야 이거는 압수수색 목록이 없는 거 아니냐가 막 싸워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는데 문제는 가져간 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두산이나 네이버나 차병원들 그 문제 아닙니까? 막 그렇죠. 본사를 털었을 때 그렇죠. 그냥 보이는 대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 정당이라 그랬을 때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저는 궁금한 게 긴급체포 시기예요. 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소환에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대답해 줄 수 없다. 이게 바로 검찰의 태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제 하필이면 갑작스럽게 긴급체포를 왜 했는지 일단 보세요. 어제가 한창 국감하는 그 상황이었고 그저께 김의겸 의원하고 이 송중앙지검장하고 지금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마침 진행되던 시작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즘에
북한 관련 이슈도 그렇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없었던 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검찰이 순수하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시간 순서와 이런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 발언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어제 뭐라고 나왔냐면 검찰은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유동규가 오늘 영장이 만료돼가지고 오늘 구속에서 풀려나는 바로 그 타임이었느냐. 게다가 정말로 그 사람을 잡아서 뭔가를 해볼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병합되는 다른 사건 재판부에다가도 영장을 청구하거나 뭐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내일 나간다고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 타임에 너 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지금 나간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수사하는 기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압박하고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밖에 사실은 없었던 거고 전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혹은 내지는 현재 국감에서 좀 열세를 막아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요거는 시나리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추정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실로서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찰 내부의 수사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오히려 그 노 변호사님 한 8억 정도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8억 정도의 뇌물수수 혐의면 긴급 체포 안 하나요? 되게 그거 잠깐 정리할게요.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2021년 4월 8월 사이 8억 원 전달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그건 진술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진술이에요. 자, 먼저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진술과 관련해 가지고 보강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를 먼저 긴급 체포하기 전에.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종류의 특별한 보강 증거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동규라고 하는 핵심 증인이겠죠. 이제는 핵심 진술인이겠죠. 그 진술인의 말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빨리 잡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세요. 그러면은 유동규를 내보내주면 안 돼요. 유동규는 전달책이잖아요. 유동규가 자기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 받아가지고 자기가 넘겨줬다는 바로 그 사람이면 핵심적인 인물이잖아요. 공범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을 왜 풀어줘요? 준 사람을 왜 풀어주냐? 네, 그 사람 풀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 풀어주게 되면 이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긴급체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바깥에 만나서 뭔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병합된 재판부나 다른 재판부에다가 다른 사유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이 사람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소명해서 재판부에서 확인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 잘했다 착하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가서 구속한다 하고 체포한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검찰의 논리라면은 유동규 씨도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풀어주면 안 되죠. 원래는. 근데 이건 근데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리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재석님?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런 거 보면 수사하는 것들 보면 준 사람은 항상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받은 적 없다고 하는 게 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무슨 남욱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자료들 다 조사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디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사실관계 몰라요 저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아직 몰라요. 그 안에까지는 모르고 적어도 제가 이제 금액만 아까 말씀드렸던 게 8억 정도면 사실 긴급 체포해야 되는 정도의 큰 금액인 건 맞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니에요. 8억 정도 줬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긴급 체포하는 경우 내가 잘 못 봤고요. 그리고 지금 유동규가 잡혀 있었던 게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왜 하필이면 내일 나가는 날 오늘 바로 그런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왜 갑자기 그 사람이 풀려나가면서 이 사람하고 바톤 터치가 되냐 이 얘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오늘 신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8억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중에서 7억 6천인가 뭐 7억 4천인가 그게 전달됐다라고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중에 일부인 몇 천만 원은 인마이 포켓이 됐다는 거예요. 전달했다라는 바로 그 사람에게. 그럼 그 내용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김용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유동규는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얘한테 돈 달라고 했다. 내가 얘로부터 돈을 받았다. 내가 전달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김용이에요? 아니에요. 유동규예요. 대장동 관련해서 김용은 사실 거기서 일하지도 않았잖아요.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김용이 아니라 유동규인데 아니에요. 유동규는 풀어주면서 김용도 맞아요. 왜냐면 여기 제가 둘 설명할 중에 왜냐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보면은 제가 어제 그걸 봤어요. 그 당시 이제 성남시 의회로 이 속기록을 좀 봤거든요. 근데 성남 도계공을 만드는 조례에 그 김용 부원장이 당시에는 시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익명을 요구해요. 거기서 그 익명을 요구하면서 이거 도계공 사실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도계공이 됐고 도계공이 된 이후에 대장동 사업이 사실
탄력을 받은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성남 도계공 설립부터 이 사람이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 아니, 저는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의원이니까 당연히 조례 만드는데 이름이 들어가겠죠. 시의원이니까. 아니 근데 그때 그 당시 그렇게 새누리당과 따지면- 민주당 당론이 달랐어요. 그렇게 따지면 TBS 조례 만들 때 그 사람들 다 이름 다 까고 다 공개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시의원이든 뭐 구의원이든 이 사람들이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그 사람이 여기서 핵심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돈을 8억이다 이야기가 나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장으로 어디 갔다 기록이 남아있다 아니면 전달하는 박스가 있었다 어디 장소에서 뭐가 있었다 그 돈이 어디에 무슨 돈으로 쓰였다 최소한의 정황적인 증거라든가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진술 하나 외에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옛날에 수사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 돈의 흐름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 그냥 진술만으로 이 사람을 구속한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를 직접 제가 접견을 하러 갔잖아요. 제가 이 대선 전에 올해 1월인가 뭐 2월인가 가가지고 내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이 두 사람한테 돈 준 적이 있느냐 이재명 그 라인으로 없다고 나한테 분명히 둘 다 얘기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한테 뭐 언제나 솔직히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요. 요번에 그 신문에 나온 내용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달했던 내용이 나와요. 남욱이. 그러면 몇 차례에 걸쳐서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남욱하고 실제 그 유동규하고가 제일 잘 알겠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 말 말고 나머지 증거들이 보강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까부터 계속 타이밍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이 타이밍 매우 의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네네. 신문에 그렇게 나올 정도라고 하면 적어도 어제 나온 기사는 아니에요. 검찰이 어제 처음 파악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이전에 이미 여러 번 확인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선 이후에. 그런데 왜 갑자기 어제서야 유동규가 특히 하루 전에 나가야 될 날 바로 하루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네. 왜 갑자기 김용은 갑작스럽게 긴급체포가 되고 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작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왜 했으며 게다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왜 바뀌었으며 그 검사는 왜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천됐다가 다시 돌아왔던 혹은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되었던 바로 그 사람일까? 전체적으로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 하시겠죠. 네. 수사 하긴 과정에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실 네. 거고. 게다가 변호인 접견까지 못하게 한단 말이 왜 나왔을까? 수사하고 이제 재판하는 과정까지 수많은 이제 언론 기사들과 그리고 또 여당의 이 흠집 내기 발언 이런 걸로 정치적 상처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겠죠. 일단 뭐 저는 뭐 이런 수사 내용과 별개의 문제로 당사를 압수수색한 거는 상상하기 초월하는 만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만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습관처럼 저는 왔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난 문재인 대통령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안보지역이라고 해서 청와대를 거부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요. 자, 받아줬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다 쇼를 한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는 사전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거기 뭐 증거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대로 놔두겠어요? 하나도 없는 증거 하나도 못 찾아내. 이제 울산 하명수 사건 이야기인데 근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사진적으로 쇼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100% 쇼입니다. 100% 쇼. 그때 막 언론들에서 그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뭐 그렇죠. 뭔가 이제 100% 쇼입니다. 빛에 100% 비춰가지고 뭐가 없다. 막 이제 이런 어떤 것도 증거도 사진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왔었어요. 설령 있다 치더라도. 빈 박스만. 완전 쇼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청와대는 깨끗하다고 해서 또 들어오라고 하는 사람도 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근데 그 쇼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아무데나 막 압수수색하고 들어가도 된다라는 쇼를 해도 된다라는 습관 들여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제가 근무했던 곳도 한번 압수수색이 왔어요. 쓰레기통이 다 없어졌대. 왜? 없거든. 한 개 없으니까 자료가 없는 거야. 그거 들고 가면서 이제 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림 내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하는 쇼잉인 거예요. 전형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까 재판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 안 하고 그냥 영장 다 내주잖아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 회사에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이 아니야.
거기 김용 사무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 조금만 언론 기사만 봐도. 근데 왜 그 영장을 내주냐 발부해주냐 말이야. 근데 판사님들은 그 압수수색 영장은 좀 쉽게 내주는 편이긴 해요. 수색영장은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대부분 뭐 이제 그래서 달라고 저는 하면 황당무계하지만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거는 판사 좀- 없애고 AI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사는 어쩔 수 없이 심리적인 대면 관계 그런 게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판사 없애고 AI로 가야 된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제 이 압수수색하러 온 그 검사 그 시간이나 그 태도나 발언하는 거 보니까 처음부터 압수수색은 못할 것 같고 할 예정이 없었지. 요걸로 어떻게 이제 이 쇼를 잘해가지고 이 여론을 좀 움직이고 그리고 민주당은 어쨌든 그 압수수색을 하면서 요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전략.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래서 바로 오늘 서른년이 튀어나와가지고 야 사법 이거 그냥 너 혼자 책임지면 되지 왜 당까지 하느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짜맞춰주는 느낌이 들었고 발언하는 내용들도 난 그 검사가 그 자기가 나도 박근혜 특검 때 참여한 검사인데 우리가 박근혜 잡을 때는 응원하셨잖아요. 그건 말이 안 돼. 너무 역겨운 그런 데이터는 이야기 너무 하면 역겨운 발언했는데 검사가 공무원이죠.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할 때 너희 잘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더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언론사 압수수색은 자기가 했잖아 따지면은 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거를 마치 유체이탈해가지고 지난 정권 때 언론사까지 뚫어냈냐 또 이 한동훈식 지난 정권 어법으로 싹 이렇게 정리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다 기획돼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당과 분열시키고 여론전하고 요거 다 하나의 플랜이라고 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영장 집행하러 나갈 때 미리 야간 영장까지 다 받아갖고 갔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인가에 압수수색 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압수수색할 거면 미리 아침부터 하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일부러 오후에 나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3시에 나가면 결과적으로는 5시, 6시 때문에 또 다 이제 일몰 때가 될 테니까 당연히 야간 영장은 미리 받아갖고 갔겠죠. 어차피 2-3시간 안에 안 될 거고.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한다는데 들어오세요. 와서 하세요. 협조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될 거 뻔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저녁 메인 뉴스에 이 그림이 나가기를 원했던 것뿐이야. 내가 봤을 때는 8시 뉴스에 이 그림이 나가서 지금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고 검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좀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더 우스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몰랐다는 거야.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야. 맨날 신문 보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제1야당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다. 국정에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관심 안 가졌다면. 그다음에 또 신문 보고 알았대. 그럼 보고서가 안 올라왔다는 뜻이잖아. 실무자들 역시 직무유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고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우리 변희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뭐 이 언론사도 쳐들어갔고 뭐 그 이야기하는데 그거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거.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했던 건데 기억을 또 못 한다고 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런 식의 어법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한동훈 장관부터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은 뭐 캐비넷 수사 같은 거겠는데 그것도 다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한 걸 다 유체이탈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진짜 캐비넷 얘기 했잖아요. 네, 캐비넷 그 얘기 말이 그렇게 맞나 하고 봐요. 지금 다 그런 식의 이제 언론 플레이 들어가는 거죠. 지난 정권 때 뭐 다 그러지 않았냐. 김재섭 위원장님은 네. 걸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검찰이 뭐 하면? 네, 하나도 없어요. 야, 근데 진짜 좋겠다. 이런 사람이니까 혹시 편하게 저기 말하겠지. 집에 있는 운동기구 이런 거 뭐 이런데 이음새 같은데 빼보고 이런 것까지 아유, 뭐 저는 다 털어도 없습니다. 야, 네. 진짜 근데 좋겠다. 걸릴 거 없는 거고 관계 없어. 그래? 걸릴 거 이거 관계 없어. 아니, 예를 들면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나처럼 이렇게 체력 이거 약한 사람 잡아다가 한 며칠 갈구는 거야. 네. 갈구면서 김재섭이 잘하는데 그러면 저기 당신 내일 아침에 나가게 해줄 테니까 김재섭이한테 얼마 줬다고 풀어 이러면 난 풀어버릴 건데. 하지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좀 부끄러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멘트는 거의 아니, 그거는 이재명 관계- 대표 관계 멘트인데. 없다니까 그거. 관계 없고. 아, 나는 너무 더럽게 살아가지고. 난 절대 하면 안 돼. 아주 투명하게. 저는 네. 불투명합니다. 저는. 이준석 유리 대표 같은 오늘 남자. 수사 또 검찰발 기사 나왔는데 아, 그래요? 뭐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한 게 나왔냐면은 11년 전에 성매매한 여성을 이제 확인했다 찾았지? 그치? 내가 찾았는데 지난번에 말했잖아. 그게 무슨- 맞아요. 내가 지난번 말했죠, 네, 그때? 맞아. 아니 성매매가 무슨 평생 직업입니까? 그게? 11년 전에 들어온 여자를 찾았다고? 근데 그 여자는 부인을 하고 있다잖아요. 그 얘기는 엄한 여자 아무나 잡아다가 또 저 유동규나 뭐처럼 우리 가둬가지고 유흥업소 여자면 또 얼마나 약점 많겠어요. 너 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에서 내가 그래서
결백 필요 없다. 갑자기 저 10몇 년 전에 나 변희재 성적대에서 여자를 튀어나올 수 있는 거야 내일 당장.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야, 이게 전두환 시절 야, 유머. 이거 상당히 뭔가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전두환 시절 유머인데 그 대한민국에서 코끼리 만드는 법. 그 개나 아무나 뭐 잡아다가 패면서 너 계속 코끼리라고 해. 고문하면 이제 당연히 코끼리가 코끼리 되는 거야. 하겠지. 계속 수사하면 코끼리가 되는 거야. 저절로. 내가 코끼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먼저 그렇죠, 들어. 의심이 드는 처음에는 거죠. 아니야 그랬다가 이상하다. 왜 자꾸 나보고 코끼리라 그러지? 코끼리? 내가 진짜 코끼리인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코끼리 맞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다들 너무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아왜 뭐가 제 위험해요? 의견과는 전혀 다른 뭐가 위험해? 달라야 돼. 아니 근데 혹시 이게 완전 단 얘기긴 하지만 우리 재섭디가 최근에 우리 VIP를 만나고 갔기 때문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다거나 그래, 기존에 맞아. 했던 논평이나 비평과는 뭔가 약간 좀 결이 달라졌어. 다르거나 뭔가 온도가 좀 낮아진다거나 어떤 심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뭐가 달라지는 느낌. 편하게 생각해요. 여기는 전혀 조사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 얼굴빛이 달라졌어 아니요, 일단. 저 아직 그건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 어제 낮에 만난 거였고요. 지금 이제 24시간 조금 더 지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그 어떤 논평도 내지 않았었고 또 그래서 온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이 근데 어떻던가요? 딱 지금 만나고. 나는 얘기해줘, 얘기해줘. 대통령 만난 지 하루밖에 좋아요? 안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 허니문이구나 대통령하고. 그렇죠. 허니문 기간이죠. 네. 저 혼자. 만나니까 막 갑자기 막 이렇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딱 들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형님 아니었고요.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았고요. 네, 어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송을 맨날 하잖아요. 그리고 자료 화면을 맨날 대통령을 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늘 봤던 사람 같아요. 그냥 느낌이. 근데 뭐 그 느낌. 그래서 뭐 먹었어요? 뭐 사줬어요? 뭐 먹었어요? 그 중식. 중식 코스. 네, 중식 시계 코스. 기념시계 주던가요? 네 받아왔습니다. 세 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여줘봐요. 지금 안 갖고 왔어. 근데 왜 어쨌든 안 짜? 아니 뭐 차고 다녀야지 충성심을 아니, 보여주는 거지. 이런 스타일의 그 아, 그래요? 대통령시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만나보고 나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막 급상승하던가요? 뭐 담소하는 기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냥 악수를 악수 툭 하고 정도만 하고. 사진 악수하고, 정도를 찍고 사진 그 찍고 정도가 1대1로? 이렇게 다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다 쭉 1대1. 들어가면서 이제 했고. 봐봐 지금 봐봐 다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되게 고마워하는 건 느낌이야. 아니 이 정도 경칭을 쓸 수 있잖아요. 여단 인사 자기 여단 인사예요. 경칭을 써야 돼. 이거 여단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나 이상하지 않아. 누가 이제 뭐 정무 담당하는 비서관이나 설명정관 이런 사람이 서서 이분은 김재섭 위원장이시고 반윤이십니다. 뭐 이런 아니 반응이 아니야. 당장 허니문 기간인데 오늘자로 이제 당무감사랑 이런 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당내 여당내 실제로 젊은 세대들 젊은 보스들에 대한 기사가 쫙 걸렸는데 거의 천하람, 김재섭 뭐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 얘기 다 나와 있어요. 아니 내가 그래봐야 궁금한 두 거는 명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박민영 대변인 옛날에 있을 때 네. 되게 이제 합리적으로 많이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가 좀 높아지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에 딱 취직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날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고마워하고 감격한 그런 말투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식을 내가 못 들었는데 어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나도 좀 뭔가 이렇게 할 아니 수 그 있겠다?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도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아니야. 그냥 왜냐면 이제 원외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다 온 거였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은 원내보다 원외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외에 계신 분들이 다 왔고 이게 사실은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게 원래는 6월에 하기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6월에 당시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미룹시다 해서 미뤘던 게 8월이었고 근데 8월 아시다시피 이제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밥 먹고 놀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아니다 나중에 합시다 하고 미뤄졌던 게 이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미를 담기에는 이미 6월부터 있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선거를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 나름의 자축할 수 있었던 기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들을 불러다가 그래도 일선에서 고생하셨는데요.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죠. 사실 이 의미였거든요. 근데 그게 6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밀려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메시지가 어저께 거의 주였었어요. 주였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 보도된 내용은 종북주 사파 뭐 이런 얘기가 그 전에서 그거- 나왔던 거 아니었어요? 그거 제가 설명을 좀 그게 드리면 갑자기 왜 나온 거예요, 그 얘기가? 그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맥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또 네. 모두 발언하시고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하시고 그 다음에 당협위원장 대표로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모두 발언을 하시고 뭔가 빌드업이 딱 이제 갖춰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거긴 지도부잖아요. 지도부 그쵸, 플러스 예. 당협위원장 대표 이렇게 해서 발언을 하신 거고
이제 그게 모두 발언이 있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네. 당협위원장들 의견을 청취하는 네. 그 시간이 있어서 네. 한 6분, 7분 정도가 대통령에게 이제 뭐 마이크를 들고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많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자축하는 시기가 네. 많이 늦어졌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돼서 다행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자유민주주의 이런 얘기 좀 했었고. 네, 근데 한 분 중에 특히 조금 과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굽니까?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무튼 그분도 예. 원외 당협위원장분이 네. 지역구 어딘데요, 그분은? 그게 그거잖아요. 경기도 아, 그러면 모르겠다. 네, 경기도 정도까지 말씀드렸어요. 경기도. 근데 이분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좀 그렇게 제 생각에 부적절한 발언을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 다 이제 들으라는 말로 예를 를 들면 뭐 종북 주사파가 어떻고 네. 막 여기는 탄압을 해야 되고 뭐 아니, 탄압이 아니고 뭐 이렇게 우리가 배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저희가 아유 뭐 그렇지 뭐 그래요 뭐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마지막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할 때 그 발언한 사람들 모두의 얘기 하나씩 코멘트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해 주신 거는 당협위원장들이 고생해 주셔서 당선된 거다. 말씀 주신 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주 중요하다. 종북 주사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타협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부터 진보부터 좌파까지는 우리가 다 타협을 해야 된다. 협상의 대상이다. 그러나 종북 주사파는 아니다.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그 얘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거기 앞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정확히 기억나는데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협치해야 되고 좌파든 보수든 협력해야 되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같이 가야 되는데 종북 주사파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였었어요. 어디를 얘기하는 협치라는 그러니까 협치가 굉장히 문제인 게 협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원내 의석이 있는 제도권 정당이라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정의당 주사파 없어요. 아니 근데 주사파가 있긴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도 그 얘기야. 나도 그 얘기야.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솔직히 없어지면서 아니 근데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협치라고 표현을 했다니까 내가 봤을 때 협치라는 것은 제도권 정당과 같이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제도권 정당 내에 주사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협치란 말 자체가 그런. 자, 근데 제가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정의당은 뭐 운동권 좀 개보 잘 알겠지만은 정의당은 반주사파 했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에요. 그럼 주사파 어디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앞에서 전제를 했잖아요. 민주당도 같이 가야 되고 진보도 같이 가야 되는데 주사파는 반헌법적 세력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거 굉장히 며칠 전에 자, 김문수 위원장이 이해가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봐요.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그렇지. 김일성주의자가 주사파예요. 자, 김문수 표현에 하면은 문재인 주사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이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 협치할 수 없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해석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되잖아 지금. 근데 거기에 맥락이 그게 아니었었기 오늘 때문에. TBS의 그 신장식 변호사하고 저희 페이스북에요. 이 장모 씨라는 보수의 아주 끝판왕 원로가 있는데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깜짝 놀랐는데 종북 주사파라는 존재가 존재하면 그것도 제도권 안에 나라가 망하는 그거는 거지. 퇴출을 시켜야지 뭐 협치를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잡아놔야 된다. 잡아놔야지. 저 자체가 잘못된 발언이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짚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념이 다른데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난 사실 종북 주사파가 우리 이 상황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개념이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근데 그걸 뭐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이 근데 나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이렇게 통진당 사태라는 하는가. 게 그런 연유로 해서 맥락을 해산된 말씀드렸잖아요. 거잖아요. 그 맥락을 내가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말은. 그러니까 그 원외위원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거의 코멘트하면서 마무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황적으로는 그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먼저 종북 주사파를 뭐 거론했기 척결해야 된다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우리가 뭐 보수의 가치를 지켜 막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 원외위원장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받아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렇지 거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다 좌파는 같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대통령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대통령까지 다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김문수 위원장 표현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주사파 밑에서 검찰총장한 거예요. 그건 김문수 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는 그런 부적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을 계속 그 자리에 앉혀둬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시종일관이 이렇게 잘했어요.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김문수 이 경산호 위원장의 발언이
보수층에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지금 끌어서 웬만한 좀 죽어가는 채널들도 막 조회수가 10배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문수 인용이 되면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김 지사가 뜨니까 정진석 위원장부터 막 유사한 발언들을 해서 쫙 달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역위원장도 아마 저 김문수 발언 같은 거 유튜브에서 보면서 지르는 거고 나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그 흐름을 아니까 받아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저는 강경 지지층의 이 세를 모아가는 그래서 그런 걸 일정 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을 해. 지지율 좀 올라갔잖아요. 예, 1% 올라갔는데 1%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돌 뭉친 거야. 흩어진 이 지지층을. 진짜 그 효과는 지금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게 옛날에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 오차범위 냅니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도 별로 의미 두지 마세요 이랬는데 막 0.8% 올라가도 올라갔다고 크게 소리치고 1% 올라가면 더 기뻐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하시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래? 신문 보고 알았다는 그 이야기 믿으세요? 근데 그 주사파 말씀하셨던 원외위원장이 그거보다 훨씬 극단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뭐 예를 들면 쌍비읍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욕설을 한 게 아니라 도저히 그 현대 빨갱이 새끼들하고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겠지. 그러니까 그런 욕설의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 아니야? 내용의 문제였거든요. 내용의 문제. 그거는 좀 그냥 다 원의원 저기 앉아서 또 저런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단두대에 올려야 된다. 이제 이런 그런 표현 정도? 것까지는 아니고 뭐 아, 이렇게 그래요? 하여튼 내용 여러 가지 아무튼 이상한 내용들 많이 얘기했어요. 저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들 제가 얘기해가지고. 저기 주위에서 이제 저하고 좀 가까우니까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제 뇌를 적으로 한번 보세요. 주사파인 거 아닌가? 그래야 되겠네요. 근데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그 뭐랄까 최근 국민의힘이 뭔가 극우 내지는 반공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종의 발언들이 지도부 쪽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물론 맞아요. 이제 사실은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사람은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 하필이면 국감에서 여러 발언들을 하면서 화제가 됐긴 했지만 거기에 이제 정진석 위원장이 뭐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만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주호영 원내대표가 옹호를 해준다든지 나경원 예를 들면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소신이라고 소신이다.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아까 이제 그 어떠한 원외 위원장이 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강경하게 어떤 전통 보수적인 시각의 발언을 할 수 있었다는 그 배경에는 이렇게 해야 뭔가 나중에 공천받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희망 뭐랄까 그 회로를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김문수 그런 당대표 분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제 얘기는. 김문수 당대표 출마설 뭐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이제 저부터 안 찍을 거기 때문에 당대표는 거의 대권 행보를 갖고 대권. 지금 김문수 이 대권 만들기 모임도 막 지금 그 정도로 인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난 민주당 정권의 사냥개 출신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에 넘어오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긴 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데 누구야 성이 안 찬다는 거야? 지지층이 대통령이? 보수층이 그리고 사실은 계속 광주 정신 얘기하고 뭐 김대중 노무현 존경한다 해서 불만이 쌓여 있는 거를 김문수 지사가 확 뚫어주고 지지층이 너무 열광하니까 다 따라가고 이제 대통령까지 따라가 버리는 거죠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속을 긁어줬다라는 느낌을 그래서 드는 똘똘 뭉치면서 이게 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제 22일 날 저희가 이제 촛불 태극기에서 이제 트림 집회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기에 사실 보수층이 이제 맞불 집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거기 사기가 떨어져 있다가 김문수 이외로 사기가 드높아져서 이 촛불 좀비 다 때려 죽인다고 확 나오는 거야 22일 날 이제. 그래서 이게 나라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이제 우리 안타깝다 그랬는데 사실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이 현재 정권에서 그쪽 판단은 그냥 됐다. 일단은 이 강경한 보수층이 일단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기반 마련했다.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 꼭 그 시각에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 동의하진 않는데 아니 내 시각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시각을 내가 알려드린 저희 여당 내에서도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만 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래요?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 기사 많이 소신 있는 났더라고요. 사람들. 그래 뭐라고 나왔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저기 지역위원장 자리 혹시 그러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무감사 한다는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지역이 신경 안 쓸 안 좋은 지역이어가지고 지금 도봉감 맞아? 그렇지. 도봉감? 도봉갑인데요. 좋은 지역이 또 아니야, 바뀐다며 근데. 어떤
딴 데로 갈 수 있다면서. 그거 아직 결정 안 났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결정하지 무슨- 않았어요. 벌써요? 아니 제가 왜 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혀. 아니, 우리 김재섭 위원장도 그렇지만 되게 놀란다. 천안함 변호사는 아이씨 내 자리 좀 잘라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희 당무감사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고, 네. 아니 뭐 지도부 결정하면 하는 거죠. 지금 신인기 변호사는 어디 지역위원장이에요?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그 사람은 내놓은 목숨이 진짜 내놨네 걔는. 아유 그거 저기 이게 급이 안 맞아요. 이거 신인규 급이 안 맞아? 신인규는 아예 그 내가 이런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다 친해가지고. 같은 원인데도 지역위원장이라고 그냥 폭을 엄청나게 잡아요. 제가 당협위원장은 되게 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리지.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 변호사랑 가깝기도 하고 제가 맨날 이 제도권 정치인과 비제도권을 나눠달라고 제가 농담 삼아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신인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정도가 아니고 거기 그냥 아무렇게 거의 아무렇게 일반인 수준이다. 저기는 감옥 금방 갈 것 같던데. 신기 변호사는 진짜 그 윤리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걱정. 아 윤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 갈 수 있다. 왜 감옥에 왜 가? 신인규 변호사는 내가 신인규 변호사면 창당할 것 같아요. 나는 신인기 변호사가 오히려 이번에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잘 그래서 됐다고 이제, 창당할 창당할 수 있다고 봐요. 창당 안 했으면 좋겠어. 창당은 너무 위험해. 했으면 좋겠어. 창당은 안 해봤잖아요. 거예요. 창당해봐 얼마나 힘든데. 안 해봤을까요? 신 해봤어요? 변호사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창당 생각은 전혀 그래, 없고요. 네, 그건 전혀 그분들 없고. 다 울타리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안 저희 돼요. 이제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필요한 목소리들 내는 방식으로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어차피 여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냥 한가에 떠도는 설 하나 짚고 갈까요? 네. 하나 짚을까요? 2개 짚으셔도 두 개 됩니다. 짚어도 돼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하거나 어쨌든 이제 당협위원장들 교체하는 과정에 어쨌든 선빵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윤 대통령이 엄청 불쾌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 당대표가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정비하는 건 새 당대표가 할 일인데 그걸 왜 정진석이 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공천 작업에 밑자락을 까는 거를 서초동이나 한동훈 장관이 기획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설이에요. 설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당원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설 아닙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지. 왜 마음에 들 수도 있지. 그 설이 만약에 진짜라면 네. 지금 되게 공무원의 정치 안정감 중립의 의무 있잖아. 위반이에요. 예. 정치적 중립의 의무 위반. 저는 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설을 들어본 적은 있어요? 지금 김재섭 표정이 되게 편해요 지금. 그런 썰은 들어본 바가 있는데 예, 들어본 바는 있는데. 두 번째 썰은 처음 네. 들어봤고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한 썰은 들어봤어도 두 번째 설이 뭔데? 한동훈 장관 법을 비롯한 깔아서. 서초동에서 공천을 한다. 음. 결국엔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공천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뭐 돌려 이야기를 그렇긴 했지만. 하지만.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당신 청와대였죠. 공천했을 때 얼마큼 큰 피바람이 불었는지 그 후폭풍이 어땠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지금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것은 썰에 저는 더 가깝다고 보고 네. 물론 뭐 이리저리 입김을 통해서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뭐 대통령실과 당이 분리가 잘 됩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인데.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잘 안 됐어요. 김재섭 냉정하게. 위원장님이 민주당 못지않게 안일하게 보고 있다 이 상황을. 왜냐하면 민주당 못지않게. 실제로 미국이랑 우리랑 좀 그 당정 분리가 미국은 진짜 엄격하게 지켜지잖아요. 박진영 선배님 훨씬 더 잘 아시지만 훨씬 더 잘 지켜지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당정 분리가 돼 있지만 냉정하게 그 안을 들어보면 이리저리 입김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건 맞아요. 그건 민주당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총선을 한 1년 반 앞두고 나올 수는 있는 거고 저는 그거 뭐 늘상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 번째 정진석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것은 저는 약간 논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가 누굴지 몰라요.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아마 여당 구성원들이 안 바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차기 당대표를 내세우려고 할 거고 그 다른 당대표는 무조건 윤심을 등에 업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차기 등에 업은 윤심을 업은 차기 당대표나 실제로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진석 위원장이나 어차피 윤심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심이 확실하게 들어간 차기 당대표와 지금 안 그래도 윤핵관에 불리는 정진석 그 의원 간의 당무감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차이에 비교봤을 때 굳이 정진석 위원장에게 불쾌감을 내요. 근데 그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무감사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약간 격격수가 나왔어요. 그럼 갈아쳐가지고 새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정진석 위원장이 갖고 있을 수 있나요?
네. 갖고 있죠. 그러면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정당 운영의 민주주의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선출된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비상 상황만 해결하라고 있는 대표인데 당의 그 기관 조직을 정비하는 일상적 역할까지 다 본인이 해버리겠다고 하면 사실 월권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갈아치는 게 자주 있는 일이냐. 그리고 둘째로 지금 시기에 이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두 가지로 딱 좁힐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가라만 치고 비워놓으면은 괜찮은데 거기다 찍었을 때 문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이제 지적으로 충분히 이제 나오는 거고 아까 그 윤심 작용 여부만, 그러니까 불쾌했을지 여부만 제가 이제 따져본 거고 지금 비대위가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비판적이에요. 아까 뭐 언론 기사도 비슷하게 나긴 났지만은. 왜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감사를 한 사례가 없느냐. 바로 가까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있을 때 당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일부는 그것 때문에 잘린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공모를 통해서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던 거 네, 김종인. 그분은 뭐 상황인데 뭐 근데 발의 비대위원장이지 그분은. 그때는 그 회장이죠. 명분이 됐던 것이 뭐였냐면 대선 직전에 조직 정비.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정권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네. 무엇보다도 저희 임기가 1년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임기가 뭐 4개월, 5개월 아주 길게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 비상 상황을 수습하기에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첫 번째로 좀 그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무감사 대개 이 시기에 하는 게 많긴 한데 전당대회가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공석이 거의 70석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정진석 위원장이 그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좀 회의적이죠.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소설처럼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한동훈 당대표설 우리 좀 두려워요. 이분은 아니라고 말할 것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아니라게 보는 것 아니라게 같아요. 봐. 아니라게 봐. 욕을 쓰는 게 가난하게 아니고 정치하시는 대통령 입장에서 젊어서 그런가 봐. 정진석이든 누구든 기존에 정치하던 놈은 한 놈도 믿을 수 없어. 틈만 나면 지 사람 꼽으려고 해.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어제 전기한 평론가가 우리 노영희 진호씨 우리 변희재 대표랑 같이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은재 그 전 의원이 그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으로 가게 된 것에는 권성동 의원하고 김성태 전 의원의 입김이 엄청 셌다. 근데 그것을 막고자 했던 사람들이 일단 대통령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못 막고 결과적으로 그 두 명의 이제 입김이 세져가지고 이은재 전 의원이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꽂았던 사람이나 이런 다른 사람 다 웃어서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고 비토가 나와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뭔가 좀 내가 한번 좀 힘을 보여주마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겠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특히. 그런 우리 어제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같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분이 개인적으로 내피셜로 말한 게 아니라 취재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세 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세 쪽의 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석 의원과 같은 그런 라인의 파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라인이 뭐예요? 이준석한테 발린 파들. 그다음에 또 하나 결국 지금 뭐 자기네끼리 그 로비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지금 이겨놓은 그런 파가 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검찰 라인 파가 좀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찐한. 그래서 이 셋 다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의 심은 어디가 있겠어요? 당연히 검찰 라인 쪽으로 가 있겠죠. 그분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우리 김재선 위원장처럼 이렇게 안일하게 해석하는 게 나는 과연 맞느냐. 이 사람의 미래가 너무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는 거지. 지금 거의 분위기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예요. 바로 세우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뭐 바로 세울 필요가 어떻게 뭐 있어. 판단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핵관들이 정치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 흔히 하는 말로 산전수전 겪은 국민의힘의 중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들 그런 윤석열 사람들이 대통령과 아니에요. 검핵관들의 셈법이 우리하고는 다른 거야. 달라.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키고 난 이후에 원래 그 뿌리가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 사람들 JP까지 전부 다 부정축제자로 몰아가지고 여권도 완전 다 쓸어버리고. JP는 부정축제는 안 했어요? 한 거 같은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 사실 모르는데 그 당시에 자기들 말로 하면은 이제 쿠데타 세력들, 혁명 주체 세력들이 들어와서 민정당을 창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누군가는 장세동인 것 같고 누군가는 또 박철원인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표현을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당이라고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도 그냥 야당에 흠결 내고 지지율 떨어뜨릴 수준일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네. 그 당시에 YSDJ 아예 정치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네. 민한당이라는 관제 야당 수준으로 전략시켜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들까지도 기획하지 않느라는 두려움이 저는 있어요. 우리만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안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뭐 두려워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아. 휴가 보내는 사람 같이. 옛날보다 더 달라졌어. 더 느긋해졌어. 네. 대통령 만나고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속으로 에이씨 뭐 정치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아니야, 그렇지 정치는 꼭 할 것 않고요. 같아. 네, 꼭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노심초사한다고 바뀌는 거 아니고 오. 그냥 뭐 맞아요. 저한테 맞아요. 주어진 길을 그냥 도봉구의 현자가 나타났어 지금. 저 도봉구에서는 좀 인기가 좋은 편이라. 그러니까 도봉구 네. 현인이야 내가 딱 네, 보니까. 한국 정치에 때론 이제 순교자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순교자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기세요, 이겨.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겨. 아니 김재섭 위원장은 생각보다 이 생명력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내가 보기엔 운빨이 진짜 좋아. 네, 그리고 또 이 사람 특별히 더불어서- 한 거 없어도 그냥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래요? 그렇잖아. 왜 특별한 왜 한 게 없어요? 얼마나 한 게 많은데. 뭐 있어? 제가 우리 정당사에 큰 족적을 남겼잖아요. 뭐. 쪽쪽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발이 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발도 크네.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도 했죠, 그죠? 그럼요. 나는 진짜 우리 그 김재섭 위원장이나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 볼 때마다 부러워요. 용감해 그 사람들은. 부러워요. 부럽고. 신인규 용감해. 용감하기도 하고 부럽고 우리는 아무도 안 시켜줘. 근데 20년 했는데 아무도 안 시켜줘. 민주연구원 부원장 왜냐면 혼자 했잖아. 별로 안 하고 싶어. 혼자 너무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하고 싶어. 나는 솔직히 여기 뭐 시청자들 이 방송 보고 재수 없다고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제가 뭐 방송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당무일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 시켜줘. 제가 알죠. 안 제가 시켜줘. 알아요. 제가 뭘. 왜냐면 우리 형님이랑 방송을 좀 오래 했었어요. 방송은 잘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방송도 방송은 잘하진 잘하시고 않아요. 근데 잘하진 뭘- 않아요. 방송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우리 당 상황을 잘 아시고 해박하다. 민주당도 당연히 그렇고 뭐 당연히 지방자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략가 전략가는 아니고 그냥 근데 요즘 삐꼈어 민주당에.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렇지 않아요? 노변 때문에 지금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노변하고 뭘 나하고 했다고? 저하고 지금 둘이 세트로 어. 민주당도 한 번씩 깐다 이런 댓글이 엄청 올라와요. 지금. 당연히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까야지. 그리고 나는 지금 까거나 말거나. 당적 없으시잖아요. 난 당적 없는데 왜 내가 까거나 문주 말거나. 문주연구 부위원장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 일을 하고 싶었던 야 이 거예요. 사람 공천도 많이 받았어요. 명예직 비슷한 거 말고 실제로 아주 낮은 자리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기회를 안 주니까 뭐 왜 그러는 거야? 누가 그렇게 막아? 그거를? 모르겠어요. 당을 옮겨야 되겠네. 박진영 형님은 진짜 전략가예요. 전략가예요. 아니 근데 왜 내가 민주당의 중심으로 내가 만들어야 민주당을 됩니다. 깐다고 왜 욕을 먹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깐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얘기는 하고 끝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민주당도 그래요. 워낙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저희가 원래 시작을 사실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얘기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도 민주당으로 하긴 할 건데. 갈치 논쟁이나 합시다. 갈치 그래요. 논쟁. 어. 이게 왜 이렇게 나 갈치 좋아하는데. 자꾸들 싸워요. 이 갈치가 이게 수박이란 용어 이후에 또 새롭게 또 갈치가 나왔네. 등장한 재밌더라고. 갈치를 큰 갈치를 잡아서 네. 해부해 보면은 네. 뱃속에 작은 갈치들을 다 먹었다. 대왕 갈치. 그러니까 대왕 이제 갈치. 그 뭐 저기 누구야 안민석 의원이 갈치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근데 요거 좀 정정할 거는 민석이 형, 안민석 의원은 전재수 의원 보고 한 이야기는 아니래요. 아니고 요 뒤에 나오는 분은 보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조홍천 의원. 그거는 이야기 안 했어. 조홍천 의원이 요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 당내 비판의 자유와 분파 활동의 자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책 노선, 그다음에 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는데 정치적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동지들을 비판하면 안 된다. 요게 이제 아마 무슨 제가 책에 있어요? 그럼 그런 책이 있어요? 있습니다. 옛날 그 당 조직사 뭐 이런 책들 공부하면 그래요? 나와요. 와 선배님 멋있다. 진짜 별게 다 있구나. 이 당내 비판과 분파 활동은 당연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동지의 목숨을 노리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서 정당인이 아닌 사람은 나하고 우리 박용진 저 앵커죠? 아니죠. 네, 여기 세 분. 본인은 정당인 아니에요. 본인 정당인 아니고? 네. 아, 두 저희 명이구나. 둘만. 어때요? 이 정당인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사시는 거예요. 치열함이 안 보여. 우리도 셋이 당 하나 만들 외유 내강. 아니 우리 당 하나 만듭시다 우리 셋이서. 아니 저는 요즘 변희재 대표님하고 유닛 정당 하나 만들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유닛 제가 정당? 윤석열 탄핵당 이런 거 하고.
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당 하나 만듭시다. 어쨌든 세 명이서. 세 명에서 만들 뭐 만들래요? 아니 저는 이제 보수 정당을 만든다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최대집 회장이랑 둘이서. 네. 최대집 회장 근데 좀 네.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분은? 너무 과격하던데. 그분이 초강경 과격 보수죠. 네, 엄청 네. 과격한데 왜 그분하고 네. 같이 하려 그래요? 제가 초강경 과격 보수니까. 그분도 마주 집회를 같이 나가시죠? 그죠? 네, 우리 늘 지금 같이 윤석열 하시죠? 퇴진 집회 같이 하고. 난 그분 네. 보면 정광훈 목사가 생각이 나요. 아 정광훈 목사는 저기 이제 저쪽 이제 반대 집회로 나가고. 뭐가 네. 틀려요? 근데 내가 보기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는 퇴진 집회고 저쪽은 이제 그 비호 집회고. 아 너무 틀리지. 완전 같은 게 없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해줘야죠. 이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극과 내가, 극입니다. 아, 예. 사실. 극과 내가 극이죠. 무식해서 말하는 말인데 아니 김현희. 보수 중에서도 저는 극과 좌파인 극이 것 있다는 같아요. 거예요. 난 좌파는 아, 아니거든. 윤석열 난 가지고 진보지 딱 좌파는 가졌죠. 아니거든. 저는 왜 여기다 물어봐 근데 그거. 그러니까 뭐 진보와 좌파의 개념을 어떻게 새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가 어디고 보수가 좌파라고 어디가 이야기하면은 사회주의적인 사고가 좀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네. 근데 나는 리버럴. 되게 자본주의. 이 사람 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자본주의적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을 진짜 좋아하고. 맨날 나만 보고 돈 얘기해. 리버럴 하시죠. 맞아요. 네. 리버럴이지 전형적인. 근데 우리나라 진보 좌파 이거 뭐 다 정의하는 똑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 워낙 다 스펙트럼이 똑같아요. 다양해가지고 여하튼 보수당은 아니신 걸로. 보수는 네. 아닌데 이제 보수도 싫어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왜 이분의 동의를 구하려 그러냐고요. 뭐 훌륭하신 이분이 뭐 분이세요. 동의해줘야 내가 돼. 큰 인물이 돼. 나도 요새 그래? 김재섭 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이런 분들 보면은 큰 인물이 돼. 아, 저 천하람이랑 같이 엮지 신인기를 마. 넣어줘. 신인기도 같이 엮지 마. 이렇든 저렇든 다들 이제 그 다원주의적 어떤 보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도 있을 난 테니까. 요즘에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변호사님이요? 왜요? 나 원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인데 네. 요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나 혼자 미친 생각하는 건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영희 생각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게, 매일 하시니까. 이게 너무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 내가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혹은 나한테 이게 A가 정답이라고 아. 말했던 것들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래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고 네. 절차와 형식에 불과한 거거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으니까 네. 그것을 지켜라라고 싸우는 과정에서 철학과 사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민주주의자가 누가 되죠. 민주주의자라? 내가? 네. 아니야, 난 민주적이지도 않아. 반민주 반헌법 세력이신 거예요? 좋은 거 이야기해도 싫대. 그게 아니라 협상을 할 난 수가 양심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냥. 나는 네, 앞으로. 이러면은 이 말이 맞는 거고 저러면 저 말이 맞는 거고 약간 귀가 얇아요. 근데 난 김재섭 위원장하고도 우리 방송도 많이 했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되게 고루하다 이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자기도 그거- 마찬가지 나한테. 아니 저 고루하죠. 그럼요. 고인물. 아 제가 여당의 당협위원장이에요. 얼마나 고루한 사람인데요. 저희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김재섭 단골 이제 오늘 손님으로 찾아오신 김재섭 손님이 다음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그죠? 아 네. 그래요? 네. 좀 아, 일어나시기 전에 좀 더 이야기해요. 찾아주신 소감 얘기하고 애프터 왁자질 걸 잠깐 한 10분 더 할게요. 저 이거 민주당 그 전략가이신 우리 그 박단골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저보다 우리 변희재 대표. 우리 변 대표님 오늘 말을 들어야 하나도 되고. 안 해서. 말을 별로 안 하신 것 자 같아요. 우리 김손님께서는 그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고 사실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 이런 거 아니죠? 왁자지껄에 계신 여기 패널 분들은 다른 방송에도 워낙 많이 뵙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오늘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밌게 하고 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심사숙고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VIP 향기가 덜 빠졌어. 저 손을 아직 어저께 악수한 손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선 안 만지고 싶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벌써 가는 거야? 예. 감사합니다. 김 위원장님 보내드려주세요. 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청와대가 압수수색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정치적 쇼이긴 했지만 들어와서 수색해라 했던 문재인 대통령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이 당연히 당사를 턴다고 하니까 집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국정감사 중단하고 국회 일정 협조 안 하면 지금 이제 또 예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왜 이런 나라 상황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과 여당이 나라 망치는데 왜 야당이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죠? 맞아요. 한편으로는- 야당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참 애국자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저는 뭐 그런 입장에서 이 정도 당사를 침탈하는 정도 수준이라면은 저는 그 대도권 정치 당분간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전략이라면 이렇게 이게 전략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탈입니다. 한마디 하세요. 오늘 너무 조용히.
아니 지금 이제 이 검찰에 이 다 드러났잖아요. 뭐가? 그 민낯이? 마각이 다 드러났잖아요. 마각이. 지금까지 제가 이럴 거라고 얘기할 때마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사이트로 민주당 지지층들은 설마 어떻게 검찰이 거기까지 가겠냐. 근데 이렇게 설마 했는데 가고 있으니까. 그럼 가고 있잖아요. 이건 다 드러났어요. 유동규 슬쩍 빼내가지고 네. 말 뭐 하게 하고 다 드러나버렸는데 뭐 증거가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원천적으로 선언해줘야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악한 검찰하고는 이제 절대 협조 못하겠다. 수사 이런 것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특검으로 가자. 던져버리고 그 대신에 윤석열 관련된 김건희 같은 다 특검 다 같이 들어가자 하면은 일단 뭐가 좋냐면요. 특검 가지고 논쟁할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을 벌 수 있잖아 지금. 지금 완전 공작이거든요. 이재명 관련 수사가 공작이 들어오는데 대비를 전혀 안 한 것 같아. 설마 하다가. 일단 특검으로 던져버리면 막 싸우면서 시간을 벌어서 대우를 정리하고 저는 그게 막 쌍특검 가지고 했을 때 불리할 거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어차피 검찰을 다 조작해서 밀고 갈 텐데 뭐 네. 특검이나 검찰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의 검찰을 완전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박진영 선생님 말씀대로 국정협조는 이제 끝난 거지. 당사를 쳐돌았는데 무슨 협조는. 네. 그냥 다 제껴버려야죠. 맞아. 나는 솔직히 변호사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은 내가 솔직히 충분히 수긍이 가고 공감이 가는 말이야. 이게 여지를 남겨두거나 뭔가 기대를 하거나 네. 그럴 수준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했다간 오히려 바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만약에요. 다음 주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서 구속영장 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미리 잘라버려야 돼 지금은. 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김재섭 위원장보가 아니라다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박지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란 건 맞아. 그치?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의 경고를 받아서 제가 이제 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군사 정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사 정권 들어가 전두환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사회 정화 운동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회정화 운동 나 사회정화 위원장이었어. 사실은 자기들이 정화돼야 될 대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자기들은 쏙 빼놓고 남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 정화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맞아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정치인이든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 유명한 코미디 기억나세요? 심영래가 나와서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그러거든. 길가에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잠재적 범죄자이고 그다음에 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 그렇게 하면 거예요.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우리는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생각했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떳떳하면 수사받으라 그러잖아요. 네. 죄가 없는데 왜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사는 죄가 있을 때 받는 거지. 죄가 있을 때 받는 거고 네. 근거가 있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재판을 받는 거지. 재판을 받아서 떳떳함을 증명하라.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네. 이 전형적으로 모든 국민이라든가 대상을 잠재적 범죄라로 보는 시각이 지금 여권과 본부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느냐 내지는 앞으로 이 상황의 방향의 그 틀을 어떻게 조금 돌려보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검찰을 부정하고 특검 카드를 낸다. 근데 검찰 부정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긴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당내에서 소위 이제 갈치라고 하는 분들 내지는 이제 뭐 싫어하시는 표현이겠지만 수박이라고 하시는 민주당 내 야당 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분들이 스멀스멀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민생을 돌봐야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가롭게 뭔가 민생을 얘기하거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단계의 민주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뭐 언론 인터뷰나 등장해가지고 그래도 국정감사 할 거 다 해야 되고 예산 참여할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런데 무슨 우리가 뭐 투쟁을 하거나 하겠냐. 그거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뭔가 이제 프레임의 전환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까? 이거 그냥 이제 민생 얘기는 정말 사치스러운 얘기고 당장 지금 이 내부에서는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을 때 갈 거냐 안 갈 거냐부터 결정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가면 안 돼. 이거는 그렇죠. 정리가 되고 갈 필요가 갈 필요 없어. 이거는. 가면 망하는 거지. 그럼 안 가려면은 이 윤석열의 검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오늘 몇몇 분들 발언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갈치 또는 수박이 아니고 사쿠라예요, 사쿠라. 그 정도면 이 전두환 시절에 관제 야당하던 사쿠라예요 수준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좀 꽤 오래 전부터 연결돼 있던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변절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꽤 깊이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기회를 좀 노리고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서른 의원이 바로 다음 날 튀어나오는 거는 미리 다 보고 있었다고. 그럼 지난 경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이낙연 전 총리가
사실은 대장동 사건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더 좀 진흙탕처럼 돼버린 게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때부터 혹은 그 전부터 연결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대선 때 저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가지고 기호 10번을 이제 돕고 있었는데, 몇십번 누구야? 네, 저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인데, 아. 그러니까 1, 2번에 제가 대선은 약간 객관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할 정도로 이재명 쪽에서 선거운동이 엉망이었어요. 안 했어. 거의 한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안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사실 윤석열 당선을 바랬고, 지금 막말로 이재명 씨를 제거를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당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판에서 이제 뭔가 또 한번 구상해 본다 이렇게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리오가 또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 계신 그분이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갑자기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고 갑자기 아까 내가 계속 타이밍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지금 맞게 뭔가 움직이고 있다. 요 얘기가 그렇죠. 좀 나오거든요.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거. 그게 맞아요? 당 사정을 잘 아는 뭐 부원장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라요? 지금 이 정부는 아까 김재섭 위원장보다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성격이 달라요. 네. 기존의 정치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네, 반정치 세력이에요. 네,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야권에 우리가 뭐 리더십을 뺏어가고 이거 중요치 않다고 봐요. 완전 의미 없는 야권 자체가 의미 없는 세상에 올 수 있다고 봐요. 군사 정권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야권의 뭐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십도 저는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저는 이거를 흔히 하는 말로 이 리더십을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역대 단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정부. 비슷했죠. 박정희 정권 초기, 전두환 정권 한 4, 5년 초기 하고 비슷해요 상황이. 근데 진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다 따르자면 어쨌든 여의도 정치를 발 아래 두고 그 생각 그런 관점하에 지금 여기를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한동훈 당대표설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그 정도로 검사들이 유능한가? 일단 이게 첫 번째 좀 의문이 그 정도로 군인들이 유능했던가요? 아니죠. 생각해 보시면 힘이잖아요. 네. 총칼의 힘이잖아요. 네. 지금은 뭡니까? 검찰 권력이라는 그 사정기관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란 얘기 한마디 더 할까요? 그러니까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이나 권력기관 장악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국정 운영을 해가겠다는 그 밑바닥에 있는 자신감,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국회 권력이라고 칭하는 뭐 이제 국회 권력이라고 하면 뭐 여야 다 포함되겠지만 야당을 특히 보면은 어쨌든 170석의 보건과는 어쨌든 거대 야당이잖아요. 거대 야당이 지금의 전국에서 대척점에 서서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어떤 힘의 균형인가?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 아예 아닙니까? 없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예산도 안 통과시켜주고 뭐 법규도 하나도 안 통과시켜준다. 이렇게 야당이 협박하잖아, 그죠? 네. 그래라. 우리 관계 없다. 그러면 우리 관심도 없다. 수사하면 돼. 이런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은 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어차피 한 거 없잖아요. 어차피 한 게 없어요. 어차피 한 게 없어요. 근데 요거 좀 차이가 하나 지적드리면요. 그 야당에 이제 출연했을 때가 이제 주로 한나라당일 때인데 김대중 정권 때 이해창 총재 한나라당, 그 노무현 초기 때 최병렬의 한나라당은요. 그때는 다수당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수당이 단일 대우를 똘똘 뭉쳤거든요. 똘똘 뭉쳐가지고 막 특검도 관철시키고 뭐 난리 났었다고 그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제가 볼 땐 단일 대우가 아닌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난 저기랑 보고 있다 보니까 169석 어마어마한 그 정말 압도적인 이제 다수당인데도 우습게 보이는 게 단일 대우가 아닌 경우는 그건 국회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당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단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특검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킬 정도로 이게 단일 대우가 아닌 거예요. 이제 5년 동안 여당하다 보니까 네. 따뜻하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 말로 두려움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네. 사실 그때 단식해서 지금 현재 건강이 매우 안 좋대요. 그때 네. 여파로. 근데 그때 단식 엄청 심하게 했었습니다. 네. 맞았지 또 하다가. 하다가 맞기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세게 맞았죠. 근데 어쨌든 그것도 일부러 또 사실 뭐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 김경수 드루킹 특검 같은 거를 본인이 결과적으로 해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절박하게 꼭 해야 된다라고 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소수야당일 때요. 그때는. 그런데 다수도 아니야.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예를 들면 박홍구 원내대표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다가 나는 단식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줘. 그러니까 이렇게 전투력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 없는 사람만 하겠다고 나서는 지금 이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안전한 이 선을 하나 딱 자기네끼리 그려놓고 선 안에서만 떠들어. 저 바깥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총선이. 네. 윤석열 정부가 이 정도 식으로 삽질 계속 해주면은 다음 총선에 나는 당선이 될 수 있어. 이게 목표인 거야. 그 중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지도자라고 하는 이재명이 죽으면은 이재명이 죽는 거야. 난 총선 당선되면 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호의감이나 뭐 내지는 뭐 로열티나 내지는 그래도 의리라거나 뭐 내지는 이게 정의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약한 것 같아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데 이 근본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국가와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고 흔히 하는 말로 이제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아이고 그럼 윤석열 욕하고 난 당선되기 좋아.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다. 목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다고 봐요. 국회의원 다 없애버릴까 우리가? 참네요. 민주당은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만 토대로 딱 판단하자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사실 진짜 위험한 그럴 상황이에요. 계제가 아닌데 네.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이제 이 당을 이끌고 있는 게 또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니까 이재명 대표가 빨리빨리 이제 의사결정도 빨리 해주시고 이렇게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질문도 좀 근데 이제 들어봅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힘든 게 본인 일이니까 네. 이제 본인이 나서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자 이런 이야기 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것도 그죠? 그러면 언론에서 방탄방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떠들니까요. 옆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음. 주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세력이 없습니까? 글쎄요. 근데 그렇게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세력이 없었어요. 작년에 사실 지금은 솔직히 거의 세력이 압도적인 없었지. 지지로 당대표가 지금은 됐는데. 세력이 당연히 있지.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렇게 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세력이 없는 것보다는 이 이재명 대표가 야인 스타일을 아직 못 버린 거 아닐까. 야인 스타일. 그동안에 이제 홀로 독고다이를 많이 이런 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혼자 이렇게 뭐 남하고 이렇게 네. 필요 없이 내지는 그냥 나 혼자 한번 살아남아 본다 이런 걸 많이 해왔던 분이라 네. 좀 그런 게 좀 약한 거 아닌가.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번에 초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원내 세력을 어떻게 규합해서 어떻게 정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내지는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지금 들고요. 그 하루 빨리 해야 될 게 예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뭐 김대중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대로 김대중 때 이해창처럼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 막 유승민 막 이준석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을 정말 못 참겠다는 국민 60%를 딱 끌어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이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이라도 하면 돼 내가 볼 때는 집에서 하면 돼요. 예. 네. 충분히 지금 기회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몸을 사리고 계시지는 않고 뭐 이제 아까 이제 그 박지원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조여 오니까 운신의 폭이 좀 좁은 상황이다 이 말씀까지. 저는 근데 이 얘기가 꼭 하고 싶어요. 이재명 네네. 대표는 그냥 과감하게 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네.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내가 이런 식으로 길을 열고 이렇게 가겠다. 이걸 하는 게 난 지금 제일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유익한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많이 나와가지고 여당 인사 나가니까 좀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김재섭 손님도 첫 출연이셨는데 이런저런 거 많이 물어보고 좋았습니다. 정치대위 프리쇼 왁자지껄 오늘 수선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늘 와주시는 세 분의 단골과 마지막 순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